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또 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매번 아파트만 해주시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아파트 입찰은 제가 1년에 한 건 할까 말까입니다. 저는 의뢰를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분석하고 입찰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입찰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아파트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수업은 아파트만 하느냐? 의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뒤에 제가 약간 이유를 써놨습니다. 보시면. 자, 컨설팅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건 무료 강좌이고, 그리고 또 당사자, 이해관계자의 정보 공개 문제. 그게 뭐냐면, 이 경매 물건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들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리관계에서 오는 수익도 있고, 그것을 분석해야만 되는 물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분석하는 수업을 한다면 그들의 이름, 어떤 상황, 여러 가지들을 언급하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 오픈은 기본적인 거고요. 왜 그렇게 신청을 했고, 왜 어떤 문제에 그들이 얽혀가지고 이렇게 경매에 이르렀고, 이런 것들의 분석이 필요한데, 그들의 어떤 정보와 특이한 그들만의 사정을 이 온라인에서 오픈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왜 나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 이런 특이한 권리 분석 같은 것들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특정 사건을 지목하셔서 이것을 분석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사건 중에서,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설명해도 문제가 없을 법한 것만 골라서 제가 일단 수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을 지목하셔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말씀하시면 그 중에서 뺄 건 좀 빼고 온라인에 공개도 되는 내용만 가지고, 물론 오프라인에서 상세하게 대면에서 수업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수업은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매번 아파트만 하는 것은 그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권리 분석 주택이 있어서 의뢰 드린다. 어떤 특이한 권리가 있어서 의뢰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봤는데 전혀 특이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가 상세 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보 경매인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추천드린다. 감정가는 10억인데 담보가 26억 정도 된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제가 초보라서 그렇다. 자, 담보가 물건의 감정이 10억인데 담보가 26억,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는 물건이 감정이 10억인데 그 10억짜리 밑에 채권자들의 그 채권 금액 합계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처음 경매에 접하시는 분들은 주로 은행을 많이 생각하시죠. 그 담보의 어떤 담보 이하에서, 여력 이하에서 대출하는 것만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은행에서 그 실행되는 담보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적 관계, 이 채권 관계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수많은 돈 거래에서 뭔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채무가 불이행되면 이런 식으로 경매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가,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단순히 합계액이 감정가를 월등히 뛰어넘는다고 해서 이게 이상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 번호가 이겁니다. 2018 타경 11434 부산 부암동에 있는 근린주택. 자, 공부가 많이 될 듯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해 달라는 건데, 문제는 이 경매 분석이라는 걸 도대체 뭘 분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방 보겠지만, 선생님이 보시면 이건 아셔야 됩니다. 경매 물건을 분석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낙찰자에게, 자, 이거 낙찰받아서 가져오면 나에게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물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 그들이 얽혀있는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고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권리 분석이죠. 자, 그리고 물건의 가치 분석. 현재 이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될 것인가? 경제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이 물건을 활용한다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 경쟁자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미래에 얻게 될 어떤 미래 가치. 자, 이것만 보고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분석하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분석, 권리적인 분석, 그리고 경쟁자와 지금 시장에 나와 이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할 법한 사람들의 생각, 자, 그 경쟁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현재의 시장, 그리고 좁은 범위에서는 그 부암동, 진구,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 계획. 자, 그냥 왜 낙찰받느냐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사용 목적으로. 자, 그 사용 목적에 이 물건이 맞는지, 세웠던 계획의 실행이 실제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사가지고 판다, 차익을 낸다면 이 매도 계획, 어떻게 팔 건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낙찰받습니다. 개발 계획, 각종 예상되는 세금 다 계산해 보겠죠. 자, 저는 의뢰를 받으면 거꾸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갑니다. 이거부터 보고 쭉 이렇게 많이 가는 편입니다. 물론 이 관계가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가 이상하면 당연히 낙찰가도 이상할 것이고 사용 계획도 안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모두 한번 보겠지만 일단 그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분석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분석해달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만 찝어서 검토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다만 뭐 요 정도는 딱 빼가지고 뭐 무슨 계획인지 뭐 목적인지 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특정 그냥 무난한 한 개인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을 놔두고 자,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정도에 입찰하겠다. 그 사람은 이 정도는 생각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냥 요거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이거 권리 분석, 이 정도는 종합적인 계획 없이 그냥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것만 권리적인 내용만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제가 한 2-3시간 이상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신 분한테 설명하는데도 최소 30분 1시간 정도 이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금 온라인 수업 뭐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 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자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감동 90-10번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감정가 9억 9,600 그리고 한 번 유찰돼서 지금 7억 9,700 입찰 12일 전이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노후된 낡은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입찰할 수 있는 가격, 뭐 경쟁자들끼리 만들어내는 낙찰가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래전 개발돼서 그냥 그 형태대로 이끌어온 상가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거 환경과 그 주거민들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상권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대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자금이 투입되고 부동산에 바람이 불지 않았다라는 것쯤은 이 외관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보고 들어갈 건 소유자는 김 누구누구, 채무자는 주식회사 뭐뭐 이렇게 됐겠죠. 그럼 자, 이 어떤 사업을 한 사람이 사업적인 채무 때문에 경매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채권자는 한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 입찰 예정이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 임차인이 3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권리 분석은 해봐야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2004년
9월 16일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2004년 9월 16일. 자, 그러면 2004년 9월 16일 보시면 2004년보다 더 빠른 전입일자를 보죠. 2004년 2018년입니다. 오 누구누구로 돼 있죠. 2018년 2004년보다 한참 우선입니다. 이건 인수 안 합니다. 자, 인수 안 하고 자, 1996년 자, 이것은 인수되겠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배당 요구 보시다시피 2019년 1월 23일 날. 즉 나는 이 경매권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내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 자,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자, 확정일자 2017년 2월 28일. 그러면 2017년 2월 28일 보시면 자, 2월 22일, 2월 20일 한 이 정도 순위가 됩니다. 즉 이 당머머라고 돼 있는 이 근저당 그 배당 이후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 사람은 배당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오픈할 수 없는 이 이해관계자들, 이 당사자들, 이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 이 오픈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수습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시면 채권이 많습니다. 자, 이 상세 페이지에는 뭔가 뚜렷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등기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있죠. 보시다시피 당감 새마을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근저당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합계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면 대략 한 2천 이게 1억 정도 되겠네요. 1억 6천 2억 한 3억 6천 됩니다. 3억 6천만 원을 우선 배당 받겠죠. 자, 이것이 우선 배당 첫 번째로 다 배당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것이 누구냐? 아까 세입자 2017년 2월 28일. 자, 여기까지가 2월 22일입니다. 그렇게 배당 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3억 6천만 원 먼저 배당을 받고 그리고 그리고 1층 상가 여기 도시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도시가스. 자, 이 세입자가 배당을 받는다. 2,200만 원. 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내한테 인수가 되겠지만 이 금액 다 배당 받습니다. 배당 받을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명도 하는데 뭐 이사 비용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자, 이 사람도 인수합고 그리고 2013년 1월 20일 이것도 날짜가 늦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천에 뭐 20만 원. 다만 이 보증금액 받느냐 이거죠. 이 보증금액. 자, 이 보증금액을 다 받느냐. 그것은 2004년 근저당 날짜의 상가임대차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아셔야 이것을 설명을 들으면 아는데 자, 2002년에서 2008년 근저당 날짜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광역시 1억 5천만 원 이하 우선 변제 3천만 원 이하 일대 900만 원 줍니다. 즉 환산보증금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이면 900만 원의 배당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이거 4천만 원 됩니다. 천에 30만 원. 따라서 이것은 4천이 됩니다. 4천. 환산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에 보증금과 합해줍니다. 그래서 이 4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가 없고요. 자,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3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900만 원을 우선 배당받겠죠. 따라서 이 사람도 명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후에 이 사람이 받든 못 받든 이 사람은 명도 대상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 3명의 입찰자는 일부 배당도 받고 명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세입자, 인수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는 거죠. 낙찰가를 계산하고 입찰하는 데 있어서 세입자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아서 입찰가에 변경을 줘야 되는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보시면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채권 금액이 26억 가까이나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또 근저당이 있습니다. 단감 새마을 금고 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죄송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대략 14억 정도 되죠. 예. 그리고 또 이 가압류 8억. 자, 여기서 가압류는 뭐냐? 뭔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돈이든 물건이든 용역이든 뭔가 갖고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반대급부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 대부분 그게 돈입니다.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얼마 줘. 돈이 안 간 거죠. 돈이 안 가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하겠죠. 돈을 내놔라. 자,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또 경매가 이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 자, 일단 이 사건은 경매에 신청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 있는 후순위에 8억 9억 1천만 원이에요. 9억 1천만 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 채권 6억 9,656만 4,670원으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서울보증보험,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업자, 이것만 봐도 이것은 어떤 사업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담보 또는 보증,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어떤 채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단감 새마을금고는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담보 채권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물건의 담보만으로 생긴 어떤 채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것을 여기 확정채권자는 부산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다 그래도 근저당을 잡으면서 조금이라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어떤 이 예전에 부산은행의 노력이 있는 것이지, 담보대출은 아닌 것 같다. 자,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토지 등기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있는데, 토지는 보면 뭐 상속받아가지고 한 내용이 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해관계자 이름을 다 뺐는데, 이렇게 어떤 가족 자산이었는데 이것을 공유자 이전 받아가지고 현재의 주인으로 모두 가져와서 그 사람이 대출을 받고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다가 사업을 해서 잘 안 돼서 그 채권까지 모두 들어와서 현재 이 경매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물건 분석은 내용도 방대하고 어떤 권리적인 설명을 위한 어떤 사전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된 이해관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얽혀있는 그 복잡함도 일반 아파트나 빌라, 이런 어떤 단순한 물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언급되고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 분석, 거래 가치, 그리고 사용 가치, 미래 가치, 어떤 이 경제적 가치 분석, 종합적인 분석도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파트처럼 옆집 301동이 1억에 팔리면 401호는 뭐 1억 500,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거래 사례 비교의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를 형성해 한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지구에서 조금 전에 본 경매 물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땅 위에 그렇게 생긴 물건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유사한 물건이 이웃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물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표면적인 내용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하기 힘들고 오프라인에서 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제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궁금한 사건이 있으면 사건 번호와 궁금한 내용을 조금 더 압축시켜서 단순히 이거 분석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준비하거나 또는 온라인 수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궁금한 내용만 좀 더 압축시키고 세부적인 내용을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만족하지 못하셨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